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은 큰 사건 때마다 조금씩 촘촘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학대로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의 현주소, 예방하는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은 아이들의 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사망 사건이 전해질 때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 체계를 조금씩 고쳐왔습니다. 2013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의붓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8세 아동 사건이 현실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울산 서현이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수년간의 학대 정황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고요. 이 사건은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울주군 아동학대 사망사고 이 이후로 큰 변화를 줬고 특히 아동학대를 더 이상 이제 가정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 차원의 첫 아동학대 진상 보고서가 나왔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체적인 제도 부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첫 아동학대 종합 대책이 나온 게 2013년이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지가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년 동안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 몇 명이나 됩니까? 네, 2022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는 10명입니다. 이렇게 학대로 인해 숨지는 아동은 2018년 28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아동 학대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학대를 당한 아동을 발견하는 그 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경찰과 지자체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2,7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루에 7.5건꼴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국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광주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다고 하면 그냥 얼핏 들어보면은 그만큼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없다는 건가?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 아동학대 전제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담당 기관과 인력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의 아동학대 신고 담당하는 기관 몇 곳이나 됩니까? 네, 광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 담당 기관은 2곳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5곳의 기관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세이고 그런데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대책들이 또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신고 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더 많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298건이었지만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54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신고율이 낮다는 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관련 내용 광주여자대학교 김경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범죄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범죄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누신 바와 같이 일반인들도 목격한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가 구분하는 게 조금 모호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부모들은 내가 내 자식 야단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훈육과 학대를 혼란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민법에 1953년도에 가정에서 훈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책임을 져도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정에서도 체벌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의 매와 신체적 학대를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것까지는 법적으로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학대라고 했을 때는 흔히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할 길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제는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내 자식이지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체벌은 훈육을 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언어적이거나 정서적인 위협,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지금 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은 인식하고 계시지만 아동학대가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생명과 정신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장한 이후에도 불안이라던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심한 분노를 느낀다라던가 아니면 학대받은 성인이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면서 자해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또 학대를 당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학대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묻지마 폭력이라던가 게이트 폭력 등 이 모든 것들이 아동학대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라고 하셨는데 처벌은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되는 겁니까? 네, 물론요. 신체적 학대라고 했을 때 제가 부모님들께 많이 여쭤봐요.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서 체벌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니면 이웃에 정말 다정한 사람들도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소중하니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절대 몸에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우리가 흔히 등을 스매싱한다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것은 우리가 신체적 학대라고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겠지만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흔적이 몸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네. 그건 틀림없이 학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와 방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기와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흔히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동안에 아이가 양육이나 보호를 소홀히 받아서 그 이후에 체중의 감소라던가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라던가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아이에게 그냥 문을 잠가두고 부모님께서 보호자가 집안을 비우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어떤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방임이죠. 그다음에 네. 아이들이 받아야 할 학교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것도 유기와 방임에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우선 신고 의무자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동을 늘 만나는 직군에 해당이 됩니다. 25개 정도의 직군이 있는데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학교, 그 다음에 저희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의료인들,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범 지원법에 해당되는 아이돌범이 지금 한 25개 정도의 직군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누가 봐도 아이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동들의 뭐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를 관찰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광주 신고 의무자가 신고했던 경우가 298건이었고 비신고 의무자 신고 사례가 544건이었었거든요. 왜 더 높을까요?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네, 그나마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분들께서도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에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신고를 덜 한다라는 거는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인데 그들의 경우에 뭐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어느 해를 막론하고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8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15%에서 20% 정도만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은요. 네. 일단 누가 봐도 누가 신고를 했겠구나라는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당한 학부모가 나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누가 신고를 했는데 한번 통화해 보시죠. 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결국은 신고자의 신원이 누구인지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익명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자는 사실상 누구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쉽게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 아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을 들어봤더니요. 신고를 했을 때 가장 망설이는 게 이 정도도 정말 학대에 들어가는 걸까?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신고를 한 이후에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이의 상황에 가족과 격리되는 게 금세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결국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도 있다고 하고요. 또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준비하랴, 아동학대 보고서 준비하랴 이런 업무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찰이 되더라도 얼른 신고를 하는데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지 않습니까? 왜 신고 비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그러면 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마련돼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노력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교육청 내에 원스톱 체제가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전문성을 높인 상태에서 일선 교사나 아니면 이분들이 그 25개 직군에 계신 분들은 업무를 보시는 가운데 아동의 학대를 관찰하시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업무적으로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고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서 신고 기준을 낮추는 거. 예를 들면 학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학대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다음에 가해자, 학대를 했던 사람을 처벌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것보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을 높이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도 해야겠지만 이제 이미 어쩔 수 없이 학대를 당한 아동도 있을 겁니다. 치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나마 많이 좋아진 현상이요.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학대라던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모가 학대를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남의 가정 사이다. 남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온 마을의 아이를 지켜내는 그런 의식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아동의 학대를 일선에서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께서 조금은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가운데 신고를 해주신다면은 아마 더 가까이에서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부분의 정서적 학대라던가
신체적 학대라고 하더라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학대 신고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예전에 정인이 사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어른들이 미안하고 가슴 아팠던 사건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인식 변화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발견율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김경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해마다 늘고 있고요. 즉각 분리제도와 징계권 폐지, 또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같은 의미 있는 개선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점은 학대 신고는 있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 사례의 경우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정보가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필요적인 치료나 교육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네, 정부도 이런 사례나 학대 판단 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그러니까 학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요. 올해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광주 민들레 쉼터 김정란 시설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설들이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냥 청소, 빨래, 밥 이런 거를 그냥 다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이 저희가 정원이 7명인데 꽉 차 있을 때 주말 같은 경우는 낮 근무가 혼자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야간 시간에도 사건 사고가 좀 많은 편이고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가 많을 때 야간 근무자 혼자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시설장이 갑자기 새벽이나 주말에 근무를 서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도움을 좀 받거나 이런 인력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법, 제도 강화돼야 되겠고 또 그에 걸맞는 인프라 역시도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 비율을 높이고 또 쉼터나 인력을 높인다고 해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의 경우는 학대를 당하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학대를 당한다고 해도 분리가 되거나 또는 양육자를 다시 찾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재범률 또 재학대가 상당히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교육적인 부분을 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가정의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재학대 예방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무조건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요. 부족한 인력 탓에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원수는 3년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과 사례 아동에 대한 이해를 쌓기도 전에 경우에 시달리다가 기관을 떠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 아동의 같은 경우에는 원가정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용 쉼터가 전무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아이들을 분리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현재 광주의 경우는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학대를 당해도 가정과 분리해서 지원할 쉼터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모두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이 있는데요. 광주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가정에서 그러니까 학대를 당한 가정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애 아동이 쉼터에 입소를 할 때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없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분리가 되면
쉼터에 생활하게 되고 생활하다 보면 장애가 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장애가 있음에도 그 장애아로서의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학대가 발생을 해서 쉼터에 와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좀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장애아 쉼터가 따로 개소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주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장애아가 입소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곤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장애 아동도 그렇고. 예. 장애 아동 전용 쉼터가 없어서 학대를 당한 가정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 말 그대로 방치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이마저도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좁은 관문을 뚫지 못한 아이들 다수는 성인 장애인 쉼터로 가게 되는데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법까지 바꿨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현 주소를 살펴볼수록 좀 답답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사회에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아동의 이름을 딴 사건들이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사회 안전망을 땜질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되풀이되는 학대 사건과 뒷북식 대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 과 또 그에 맞는 예산, 인력 지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아동학대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이고 시급한 개입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